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설 연휴 저는 뭐 집이 원래 서울이기 때문에 네. 고향이 서울이죠. 근데 지금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일만 갔다 왔습니다. 아. 당일 갔다 오고 요즘 이제 방송 활동하고 지역 인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대변인님도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갖고 명절 동안 지역 활동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지역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설 민심. 아무래도 이제 민생 경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탄핵 국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꼭 지켜달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아니 뭐 헌재하고 대통령 관련해서 구속 기소되고 그쪽은 너무 빨리 가는데 이재명은 언제적 이재명이냐 아직까지도 그러냐 그러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 예. 그런 어떤 뭐 억울한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문제 헌재 관련해서 예. 권위가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헌재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국민의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다 법에 의해서 재판관들도 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할 텐데 근데 법 적용이나 그 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이다 문제가 있다 법을 넘어서는 것 같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민주당처럼 해서 뭐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의 그런 정서에 대해서 이거를 몰고 간다 뭐 극우다 뭐 아스팔트 우파다 그거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국민들이 진짜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언제적 이재명이냐 아직도 안 하고 있냐 그 부분이 그렇죠. 좀 마음에 네. 기억이 좀 남네요.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은 약간 하세월이에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예. 보면 임기를 보장받은 것 같아요. 예.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일단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소식부터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접견 소식.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일부 의원들이 이제 접견을 간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도리로 면회를 간다고 하는데 어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건 다 아시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 카톡에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계엄 이후에 몇몇 분들이 야 기흥아 너 그 사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배죠. 선배, 제가 대통령과의 관계가 다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내린다고 한들 공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의 계엄 이후의 탄핵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광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광풍에 대해서 역풍이 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냉정해진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 그 탄핵이 누군가를 위한 거잖아요. 사실상 한 사람을 정치는 위하고. 예. 그렇죠.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민주당의 마음이 예. 국민의 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상 권한이죠. 본인 비상적인 어떤 권한을 쓴 이유를 보면 예.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민들이 그런 거야. 야, 29번이나 탄핵을 했어? 지금도 대행의 대행을 겁박하고 있어? 이걸 네. 지금서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망치는 혼란의 주범이 누구냐?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 이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벤트 전의 상황과 이벤트 후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이나 아니면 그런 거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사안을 보는 게 그게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다만 근데 이 접견이 하루에 한 번이 네. 제한이 되고 면회 인원도 제한이 있어서 개별 의원 차원으로 가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당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뭐 역할 분담이다, 뭐 소위 말해서 다양한 사람들 뭐
안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무적이고 공학적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네. 저는 사람 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해를 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이지만 당협위원장이 한 130여 명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80여 분 같은 경우는 관저도 그렇고 지금 구치소에 가서 대통령과의 어떤 인사도 하고 이게 이제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상징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이 뽑은. 근데 그 대통령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등산하듯 천천히 올랐는데 정상에 딱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확 떠미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 법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적용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내는 거 이게 법치 아닙니까? 예.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서 응원도 하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은 그 이유와 어쨌든 간에 접견 오거나 편지 보낸 사람은 평생 못 있습니다. 네.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정치는 정치고 또 접견은 접견이죠. 근데 당 일강에서는 근데 뭐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간적인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정당이라는 게 조폭 조직과는 달라하는 거 아니겠냐. 뭐 조폭 조직까지도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뭐 이견을 저도 존중을 합니다. 당내 의원분이고 다선 의원이신데 저는 이제 계엄 이후에 이분이 보여줬던 게 이제 대통령이란 친구도 안 불렀잖아요. 예, 예. 윤석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본인의 생각이 다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계엄 옹호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저는 존중해요. 하지만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야당이 말하는 그 프레임대로 동료들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 그거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 묻고 싶은 건 있어요. 국회의원이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자들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개별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 현장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 지역민들과 국민들과 당원들과 어떤 생각을 지금 나누고 계신지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결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다르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지역민들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의 현 정국을 바라보는 생각과 입장 그런 것들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얘기로 넘어가 네. 볼게요. 지금 여권이 최근에 헌재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 법관들의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지금의 우리법 연구회로 상징되는 헌재나 대법원의 문제점은 기원을 따져가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 강금실, 그다음에 박시환 대법관 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쭉 하고 그 정점이 문재인 예. 대통령 때 코드 인사를 제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속된 말로 망가뜨리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얘기하지 않는 사람을 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말 잘 듣죠 그러면. 그렇죠. 예. 얘기 안 되는 사람을 장을 붙이면 돼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 가지고 지법원장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큰 소위 말해서 예, 큰 데는 아니었죠. 큰 데는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갑자기 시킨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쇼했습니까? 춘천지법인가요? 거기에서 교통 버스 버스 타고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막 그렇게 쇼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 관사에 데려와 가지고 막 파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우리법 연구회하고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예. 소속 김명수 대법원 재임 6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법 연구회하고 아하.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그래요. 아, 그리고 절반이었네. 예. 그렇죠. 헌재는 9명 중 5명이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 심한 거잖아요, 사실. 사실 전체 법관 중에서 우리법 연구회나 뭐 국제인권법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높지 많이 않죠. 봐야 10%도 안 그렇죠.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판사님들께서 한 3,000명 되는데 네, 우리법 연구회가 뭐 네, 제가 네. 숫자를 찾아봤거든요. 그래. 지금 현직 판사 전체 3,206명 아. 중에서요. 우리법 연구회가 48명이고 헌재 재판관 8명 중에서 5명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어요. 네네네. 예. 여튼 적다는 건 팩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뭐 특정 연구회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특정 연구회에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 연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다양한 시각.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양심에 따라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이게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양심은 직업 윤리로서의 어떤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린 거예요. 네. 근데 본인들은 양심은 정치적인 신념 그런 거, 뭐 본인의 생각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이미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 있다는 게 참 안쓰럽고 결국은 이게 계속 뭐 어떤 계기 어떤 단계마다 우리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보면은 뭐 대통령 관련해서 공수처장 우리법,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서부지법 편법, 쇼핑, 그 판사님도 우리법. 네. 영장 판사.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2명 추천한 사람도 예. 우리법. 마흔여 후보자까지. 그렇죠. 예. 우리법이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우리법 연구회가 우리 편 연구회라고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어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법 연구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이쪽에 주요 요직을 독차지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국회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이게 돌고 도는 예. 진짜 선순환이 되는 물레방아. 그렇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우리 인생처럼. 근데 그 인생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최기상, 그다음에 박범계 그렇죠. 의원도 판사 예. 출신인데 여기 분들도 또 우리법이라고 하네요. 우리법 들어가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경쟁률이 이게 원래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예전에 이제 민사법 판례 연구회라고 네. 그 엘리트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약간 그 반하는 대항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주류가 완전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마은영 후보자 역시 지금 우리법 연구회 네. 서부지법 출신이잖아요. 또 그래서 정계선 지금 재판관하고 완전 겹치고 라인이 완전 겹치고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동생이나 또 정계선 재판관 네. 남편 이분들도 요즘에 또 최근에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또 보니까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또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이다. 이렇게 고르기도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저는 뭐 가족이기 때문에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그게 있어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상당한 깊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남편이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그렇죠. 그 소송 예. 관련해서 피해자 측 쪽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기업 측에서 남편은 피해자 측이고 판결은 당신이 하면 문제가 아니냐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기각이 됐는데 예. 그때 당시 정계선 판사는 본인이 이거 좀 그러니까 본인이 바꿨어요. 그때는 바꿔놓고 이번엔 왜 못 바꾸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잖아요. 당신들 그 본인들도 우리법 연계로 딱 색깔이 같고 예. 예? 이렇게 갖고 남편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저는 그렇고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민주당은 확실하게 자기 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예. 아니 지금 상황에 있어서 마은혁 판사 진짜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이라고 다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분이 예전에 무슨 판결을 했냐면 민노당이 2000 제가 정확한 시점은 없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때 한미 FTA 반대한다고 해서 민주당과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점거했어요.
근데 민주당 쪽은 자진을 해산했는데 민노당 사람들이 끝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근데 공소 기각을 냈어요. 그 얘기, 그러니까 편파적이라고. 근데 예. 왜 편파적입니까? 여튼 그때 민주당의 당직자는 자진 해산했으니까. 그래서 공소 기각한 거를 항소심하고 대법원이 그거를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냈어요. 예. 근데 이 마은혁 판사가 저번 청문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이 뭐 가장 아쉬운 판결이 뭐냐 했더니 그 판결을 하면서 저의 지혜가 부족해서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이 될 분이 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결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단순히 우리법 연구회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보면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후원금도 내고 그때가 2009년인데 제가 말씀드린 민노당 판결을 공소 기각을 한 게 2009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판사가 정당에 후원도 하고 그다음에 또 후원회 모임도 가고 그다음에 뭐 과거 뭐 대학교 시절이니까 젊은 날이니까 저는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 보면 이분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 인천 지역에서 활동했고 뭐 그런 일련의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떠나고 여튼 판사로서 판결을 본인이 공소 기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교정이 됐는데 그 교정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 그런데 지금 문영배 대행, 그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대행이죠. 이분 이제 SNS 논란 이거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트위터 계정만 삭제를 했지 뭐 기억이 안 난다 논란에 대해서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속 시원한 해명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친분 관련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어저께 썼던 기사기도 한데 근무 시간에 독후감은 또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이분이 그 SNS에 예. 진실이 뭘까? 다이버 벨인가요? 다이빙 벨. 예. 그러면서 진실이 뭘까? 세월호 저는 뭐냐면 세월호 어떤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나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진실이 뭔가? 판사잖아요. 저는 판사분이 이렇게 SNS를 많이 하는 경우 그거 뭐죠? 저 놀랐어요. 그리고 네. 저기 커밍아웃도 하잖아요. 우리법 연구회 중 내가 가장 뭐 왼쪽에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지금 자랑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날 봐달라는 거야. 아하. 날 좀 보소를 했던 거예요. 왜냐? 뭔가 정부에서 있을 때 보수 정권일 때는 내가 핍박받고 다음에 나한테 난 이렇게 투쟁하고 있으니까 날 잘 봐달라는 거고 진보 정권에서는 난 당신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저도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저는 페이스북에 안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자는 기사로서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뭔가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글을 썼을 때 그 기사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 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겠구나. 선입견이 생기게 그렇죠. 되죠. 예. 그렇다면 저의 어떤 선의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사님들은 SNS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글도 많이 써. 예.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출근을 하면서 쉬는 날이지만 예. 이 이동재 뉴스 캐비넷을 들으면서 분노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또 논평도 썼습니다. 이게 뭐 근데 뭐 10분이면 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이게 제가 업무와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게 예. 보면 거짓말을 조금 판사님답게 하셔야죠. 아니 10분 만에 쓴다고요? 그 저기 독후감을? 아니 그러면 그거 본인은 그건 독후감이 아니죠. 자기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책 안 읽고 독후감 쓰나요? 그러니까 책은 어디에서 읽어요? 집에서 점심 밥 먹지 않고 굶으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냐면 헌재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법원에 왜 갑니까 우리가 하다 못하니까 법원 앞에서 이것 좀 소위 말해서 판결 내려달라고 갈등의 극한에서 갔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 소장이라는 대행이라고 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4-5건 그것도 저거잖아요. 그 4-5건
읽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헌재 재판소에 있는 책들은 헌재와 다 관련이 있다고? 그럼 국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다 국회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의 책들을 장소적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KBS에 있었는데 KBS에도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책 빌려요. 근데 예. 그거 업무 시간에 읽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읽거나 아니면 진짜 업무와 관련된 책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거는 계정을 폭파 못해요. 트위터처럼 X처럼. 박제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과거에 썼던 기록은 남는 거예요. 예. 본인의 행동은 남는 겁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워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힘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탄핵 심판이라는 게 여론 재판의 성격도 굉장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여론 재판의 성격도 강하니까 그 지지율 같은 것도 많이 좀 반영이 되게 마련일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사법부 흔들기 하는 거 아니냐, 국힘에서 뭐 그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법부를 흔든다고 흔들리나요? 아니 그런 흔들릴 문제 것 제기를 같긴 한데, 하는데 나는 독후감을 10분 만에 쓴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뭐 흔들리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지적을 하는 거는 맞고요. 네. 절차적 하자가 문제 있는 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2월 3일 날 결정을 2월 3일. 맞아요. 예. 한다는 거 아닙니까? 8명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편이 아니 우리법 연구에 소속이 3명입니다. 네. 근데 마은혁 재판관 님께서 만약에 임명이 되면 4명이에요.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께서 추천을 하고 지명한 분이 또 2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9명 중에 6명이 이른바 그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8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있다고 논란이 있다고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한 명을 더 하고 싶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께서는 그 법관께서는 그런 이력이 있잖아요. 확실한 사람은 그렇죠. 진짜. 예. 그런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확실하게 이거를 뭔가 구조를 바꾸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헌법소원을 냈으니까. 근데 이게 왜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지금 아니, 앞에 보면 한덕수 총리 것도 있고 박성재 장관도 있고 여러분 이창수 지검장도 그러니까 이게 있고. 뭐냐.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됐잖아요. 네. 근데 탄핵이 될 때 어떻게 됐나. 탄핵 사유도 얘기가 안 되지만 어처구니 없지만 과정이 웃기잖아요. 네. 151석이냐 200석을 가지고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다가 탄핵이 됐는데 예. 151 총리 탄핵 기준으로 우격 따짐으로 우원식 의장이 한 거잖아요. 예. 200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 예. 때문에 그게 효력정지 가처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한대. 나중에 한대요.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언제 처음 준비기일이 있었냐? 1월 13일 월요일. 네. 그러고 나서 언제 있냐? 2월 5일 준비기일이 아하. 있고 그 다음에 예. 또 변론은 언제 하냐?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게 빨리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지 민주당이 그 버릇없는 탄핵 남발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한 대행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만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헌재가 2월 6일부터 일주일 남았습니다. 2월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정도에는 심리가 끝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주간신문을 보니까 다른 중요한 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윤 대통령 사건만 졸속 심리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뜻인가요? 민주당의 뜻 아닙니까? 왜 그런가요? 물론 제가 볼 때 본인들 이렇게 추천해주고 우리 편 연구회니까 우리법 연구회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정도껏 해야죠. 아니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시키는데 이틀 근무했는데 탄핵이 인용돼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4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4분 중에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문영배 그 대행께서
탄핵 심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 쪽에 국회가 예. 이렇게 추천 안 하는 거 방통위원장도 방통위도 5명 중에 3명을 민주당이 추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국회가. 네. 그래서 2인 체제가 어쩔 수 없이 됐거든요. 예. 근데 2인 체제에서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5인 체제를 해주면 되는데 안 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께서 문영배 권한대행께서 따끔하게 일침을 했어요. 국회에 왜 추천 안 하느냐? 네. 위법한 거 아니냐? 법률 위반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탄핵은 맞대.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다그쳐놓고 결국은 민주당 편을 손드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게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냐면 우리가 헌재의 어떤 판결과 내용을 이제 봐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들이 심리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납득이 되는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법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쪽에서는 놀란 거야. 본인들이 볼 때는 인용이 돼야 되는데 4대4로 기각됐다고 마은혁 재판관을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법관을 빨리 하려고. 이렇게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정파적인 어떤 민주당 쪽에 유리한 대통령 탄핵이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장 빠른 겁니까? 이게 가장 국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참 말씀 들어보니까 대변인도 맺히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상황을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게 많은 것 저도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요.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판결은 최종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중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입장과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대변인님이 논평을 낸 중요한 내용이 있어갖고 저희가 한번 네. 다뤄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용과 통합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포용과 통합 얘기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포용과 통합의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대표를 격려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포용과 통합 행보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분들 입술에 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침은 바르고 거짓말 하시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면 망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에 거짓이 더해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포용과 통합을 논합니까? 예. 아니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촛불이라는 어떤 민심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를 가득 채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게 뭡니까? 적폐청산 아닙니까? 적폐청산. KBS 제가 있었거든요. KBS 내에서도 진실과 뭐 화합인가? 진미위. 네. 진실과 미래인가? 뭐 그거 진실, 해가지고 미래, 개혁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좋은 얘기는 다 붙였어요. 네. 근데 그 좋은 얘기를 누가 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를 당신들의 분노를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을 늘리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영을 고착화하면서. 그때 KBS도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진실과 화해, 뭐 진실과 미래 그러면서 같은 구성원 KBS 직원들을 본인들이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대한민국 5년 동안 내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를 괴멸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합, 통합이 됐나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는 걸 보면 뭡니까 이거? 그냥 입이라고 뭐 다 뭐 본인 생각나는 대로 다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주어만 빼면 되게 훌륭한 얘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기 때문에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2억 원대 뇌물 네. 그 타이스타제트 이걸로 이제 뇌물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검찰에서 수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엄 이후로 아직 소환도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 이것도 저는 언제 되나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예.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람 불기 전에 풀이 눕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이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죄가 있으면 하면 돼요.
대통령 현직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다 하잖아요. 네. 검찰, 경찰, 공수처 관련해서 하이에나 진짜 누구 뜯어가도 그런 하이에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아니 수사했으면 뭐 기소를 하든가 부르든가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이란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이 엄정하게 제대로 적용되는가도 중요하고 우리가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이 과연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가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분명히 조사했으면 기소를 하든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눈치 많이 보지 마시고 저는 뭐 검찰이 모르겠습니다.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네.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연금 개혁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네. 연금 개혁 같은 이런 얘기가 사실 요즘에 이제 계엄 이후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영을 막론하고 민생을 챙겨주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바라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아가지고 많이 좀 다뤄본 바 있는데 최근 정치 이슈 때문에 민생이 좀 많이 묻힌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 배종찬 소장님도 민생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뭐 여권 지지율에도 더 반등의 맞습니다.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 좀 여쭤볼게요.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동의고 쓴 소리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냐면 덜 내고 많이 받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내고 덜 받거나 아니면 지금대로 내고 지금 예상보다 덜 받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개혁이란 게 뭐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지지율에 연연하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냐? 지금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쓴 약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발도 많이 받았어요. 의료개혁도 그렇고 연금개혁도 그런데 결국은 단순히 받는 거와 내는 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수개혁뿐만이 아니라 구조개혁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좀 이거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냈던 게 뭡니까? 그 젊은 친구들은 그 내는 것들을 서서히 올리고 지금 많이 수혜를 받는 좀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그거를 조금 내는 부분을 좀 속도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받았을 때 공평하게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야당에선 갈라치게 하는 거죠. 왜냐? 직접적으로 현재만 본다면 그게 유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거는 지금이 아니라 내가 이득이 보는 게 아니라 내 이후 내 자식, 미래 세대가 이득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겨내야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개혁은 현재를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 현재의 어떤 즐거움을 좀 줄이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다.